자, 46페이지 다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시 회계 처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취득시 회계 처리할 때 여러분이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셔라.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가라는 건 뭐냐? 결산할 때 결산 수정분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계의순환 과정에서 결산의 절차에서 결산 수정분계가 있었다는 거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배우겠다. 자, 그 중에 하나 여기 단기 매매증권을 결산 때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된다. 요게 이제 결산 수정분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공정한 가치를 우리가 공정한 가치를 공정가치라고 하는데 회계에서 공정한 가치는요 시장 가치를 말합니다. 시가를 시장 가치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시간에 단기 매매증권 삼성전자의 주식을 100만 원어치 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 그러면 만약에 4월 1일 날 샀다고 한다면 결산 때까지 만약에 아직 그 목표한 이익이 실현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처분을 못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산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주식이 시가가 100만 원인가 이거를 확인해야죠. 우리가 이러한 그 보유 중인 유가 증권을 현재 그 결산 시점의 공정가치로 맞춰서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 100만 원과 시가를 비교해 가지고 평가를 해줘야 돼요. 가격이 올랐으면 그만큼 오른 것만큼 자산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고, 가격이 하락했으면 하락한 만큼 단기 매매증권의 자산 가치를 감소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평가 때 분계 차액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또는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익으로 처리해도 된다.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투자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익 해도 되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 해도 되는데, 제가 앞 시간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계정 과목 이름에 뒤에 손익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 개 계정 과목을 하나로 통합시켜 놓은 거예요. 손실일 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로 밑에 A를 드러났잖아요. 그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우리가 하나로 표현할 때 평가손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액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나 손실은 뭐냐? 단기의 이익이고 단기의 비용이에요. 단기의 이익으로 보고 단기의 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보면은요,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정가치가 더 크다. 장부 금액보다. 이 말은 우리가 4월 달에 100만 원에 샀었는데 지금 150만 원이 됐다 하면은 공정가치가 더 큰 거죠. 그러면 50만 원만큼 자산을 증가시키고 그 50만 원을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기록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 증가시켰죠.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수익 발생이에요. 자, 그 아래의 경우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를 확인해 봤더니 가격이 하락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정가치가 작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을 기록해야죠. 100만 원에 샀었는데 지금 시가를 확인해 보니까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 가격이 하락했죠.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20만 원 자산 감소.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 비용 발생. 이렇게 결산 수정 분계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 할 사항들이 뭐였는지 대략 아시죠?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현재의 단기에 맞게끔 자산과 부채는 현재 가치로 평가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단기분으로 우리가 발생주의에 입각해서
정리, 기간 계산을 다시 해주는 것입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는 우리가 5월 달에 한번 해보자, 6월 달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결산 때 하는 것이다. 결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산 시에 한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분계 어렵지 않죠? 예. 가격이 올랐으면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이고 떨어졌으면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그러면 상대쪽에 오는 개정 과목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올랐을 때는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떨어졌으면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네. 이 벌써 수익 개정 과목, 비용 개정 과목 두 개를 우리가 두 개만이 아니라 아까 수수료 비용도 우리가 알았고, 아까 잡손실도 잡이익도 나왔고, 수익과 비용 개정 과목이 계속 자산 공부할 때 같이 지금 공부를 겸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이익입니까? 영업의 수익입니까? 예, 영업의 수익이다. 예.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판매 관리비일까요? 영업의 비용일까요? 예, 영업의 비용이죠. 예, 영업하고 관계없이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영업의 비용.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처분때 분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처분때 분계라는 건 처분하는 시점에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처분하는 시점. 장부금액하고 처분금액의 차액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손익으로 처리한다. 예, 처분손익. 그래서 처분하면서 손실 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손실이나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처분 시 수수료 등은 어떻게 하느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에다가 가산하거나 감산해라. 가감 처리해라. 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시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표시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예.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에다가 가감 처리해라. 이 말은 뭐냐? 손실이 났으면 손실에다가 비용이니까 더해버리고, 이익이 났으면 수수료는 이익에서 빼버려라. 예, 가감 처리해라. 예,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잘 알아. 예, 이런 디테일을 알고 계셔야 돼. 자,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는 취득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맞아요. 원가에 포함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처분할 때도 수수료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문제에서 수수료 이 얘기를 했다. 처분할 때. 그러면 이익이 났으면 이익이 만약에 50만 원 생겼어요. 그러면 수수료가 만약에 2만 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익을 48만 원으로 기록하면 된다. 그게 이제 거기서 이익에서 빼주는 거죠. 근데 손실 보고 팔았어요. 30만 원 손실 보고 팔았는데 수수료도 2만 원 발생했어. 그러면 손실을 32만 원으로 기록해라. 수수료 비용 따로 표시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예, 가감 처리해라.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에다가 가감 처리해라. 자, 그래서 장부금액이 이렇게 장부금액보다 처분금액이 크다. 그러면 이익이 난 거예요. 이익이 났죠. 자, 그래서 아까 100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평가도 그냥 변동이 없어서 100만 원으로 그대로 평가해 놨다고 보겠습니다. 기말의 평가도 똑같았어. 살 때하고. 그러면 현재 장부 금액도 100만 원이에요. 근데 얼마에 팔았냐면요. 이익이 났으니까 120에 팔았다고 볼까요? 예. 120에 20% 이익을 올렸네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120만 원 들어와요. 수수료를 한번 넣어서 생각해 볼까요? 네. 자, 시가가 120이 돼가지고 120에 팔았는데 수수료 2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수수료 뺀 돈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럼 얼마 받았죠? 예, 118만 원 받았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장부 금액이 얼마짜리였어요? 예, 100만 원짜리. 단기 매매증권 자산 감소는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처분 이익은 얼마로 기록해요? 예, 18만 원으로 기록합니다. 원래는 20만 원 이익이었어요.
근데 아까 2만 원이 우리가 처분하면서 수수료로 나갔다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나 분기에는 수수료가 얼마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분기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처분 시 수수료 비용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에서 가감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회계 처리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주식 매각할 때 유가증권 매각할 때 비용이 얼마 나갔는지는 회계 처리상 나타나지 않아요. 이익에서 수수료 이익에서 빼버리고 만약에 손실 봤을 때는 손실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에다가 더해버리기 때문에 안 나타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밑에서는 반대의 경우예요.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렸지만 아쉽게도 가격이 절대 안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 자금이 지금 급해요. 그러면 보유 중인 유가증권을 빨리 팔아서 자금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100만 원에 우리가 4월 달에 샀는데요. 아직까지 처분할 때까지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오르질 않아요. 지금도 20만 원, 20% 손해 봤어요.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근데 처분하면서 수수료가 또 2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걸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자, 80만 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2만 원을 지급했으면 차변의 현금은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증가했을까요? 78만 원이 현금이 들어오죠. 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장부 금액이 얼마짜리였어요? 100만 원짜리였죠. 100만 원의 자산 감소가 일어나면서 78만 원만 자산이 증가합니다. 현금 자산이. 그러면 이게 왜 이러냐면 손실 때문에 그래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하면서 손실. 원래는 20만 원 손실이었는데 수수료 때문에 얼마가 손실이 났어요? 22만 원으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리했던 앞 시간에 그 취득시부터 지금 시간에 처분시까지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FAT 1급 시험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출제 빈도가 시험 회차에서 어느 회차든 간에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나옵니다. 취득이 나오든 평가가 나오든 처분이 나오든 나올 거다라고 하시고 이 회계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 47페이지의 당좌자산. 다음 당좌자산은 매출채권을 소개합니다. 매출채권은 이거 역시 통합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면 매출채권이라는 통합 계정은 무엇이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개예요. 외상매출금 받으러 의미입니다. 외상매출금 받으러 의미예요. 자, 그러면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통합 계정이 있었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것을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여기까지죠. 그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통합 계정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그러면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다만 주식은 제외. 이렇게 그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자산들이에요. 자, 이제 이번에 나오는 통합계정 매출채권은 딱 두 가지. 매출채권 하면은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이게 매출채권이라는 통합계정입니다. 자, 외상매출금은 뭐냐?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그게 외상매출금으로 자산으로 잡습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그게 외상매출금이라는 거예요. 외상매출금. 우리가 이제 현금주의가 아니라면은 외상매출금으로 자산 잡아야죠. 돈 안 받았는데 왜 자산 잡죠?
우리는 이 현금을 꼭 받아야만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받을 권리가 발생하면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발생주의니까. 자, 그래서 매출 시 회계 처리를 외상으로 팔았어도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은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차변에 증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다라고 하면은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받을 권리, 받을 권리를 자산으로 잡아요. 외상 매출금. 그래서 받을 권리가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외상 매출금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 자, 그런데 상대 개정 과목도 함께 알아두세요. 상품을 팔면 대변이 상품 매출이에요. 제품을 팔면 대변이 제품 매출이에요. 이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은 뭐냐? 수익 발생입니다. 수익 개정 과목이다 이 말이에요. 수익 발생. 아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든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이런 것은 영업외 수익이었죠. 영업외 수익. 우리 회사가 지금 연습하는 회사는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이 단기 투자 목적의 주식을 유가증권을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기말에 평가하면서 이익이 났어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되죠. 그 다음에 처분하면서 마진 이익을 남겼어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 상품 매출이라는 이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인가요? 아니죠. 바로 이 상품 매출의 수익은 영업 수익이에요. 영업 수익. 그래서 상품 매출이 영업 수익, 제품 매출도 영업 수익. 이런 것을 영업 수익이라고 합니다. 상품 매출은 수익 계정이다. 원가로 기록하지 않아요. 판매 가격으로 기록합니다. 상품 매출은 수익이기 때문에 거기에 원가 플러스 이익 해서 판매 가격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자, 판매 가격만큼이 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에는 원가와 이익이 포함된 채권이죠. 차변이 외상 매출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상 매출금을 받았을 때 이걸 받는 걸 수령이라고 그래요. 받으면 외상 매출금 자산은 이제 권리가 없어졌죠. 받았으니까 지워야 되잖아요. 지울 때는 어때요? 반대쪽에 기록하는 거예요. 받으면 장부에서 지워준다고 그러죠. 그건 대변의 외상 매출금. 그럼 받았을 때 뭘로 받았느냐? 보니까 뭘로 받았어요?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걸 확인했네요.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을 증가시킨 거예요. 만약에 현금으로 받았다면 차변이 뭘까요? 현금입니다. 만약에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았습니다. 차변이 뭐겠습니까? 당좌예금이라고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다. 여러분 우리 앞 시간에서 배웠잖아요. 타인 발행 수표. 타인 발행 수표가 개정 과목 현금이에요. 자기업 수표도 현금이에요. 우리 당사가 발행했을 때만 당좌예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좌 수표에서 헷갈려요. 그렇게 금방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입니다 했지만 당좌 수표로 받으면 뭘까요 하니까 당좌예금 배웠지. 맞아, 당좌예금. 당좌예금이 먼저 떠올라요. 이 당좌자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당좌 수표 요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틀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이 당좌예금이 아니라 현금. 지금 보통예금은 뭐예요? 계좌이체에서 받은 거예요. 차변이 보통예금. 이겁니다. 자, 외상매출금에서 어려울 것은 없어요. 요 매출시 분계와 수령했을 때 분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받으러움. 받으러움이라는 건 뭐냐? 매출 채권 중에 하나예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어음이라는 건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약속한 어음이다. 약속 어음은
발행인이 채무자예요. 발행인이 수취인이 채권자입니다.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자기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여기서 일정한 금액이라는 것은 이제 외상대금을 말하는 거예요. 외상대금을 약정 기일에, 언제까지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어음에서 만기일이라고 하는데, 약정 기일에 약정한 장소에서, 즉 무슨 은행에서 지급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약속한 증권입니다. 그걸 우리가 약속어음이라 그래요. 근데 약속어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로 발행하는 건 전자어음이라고 그러고, 종이로 발행하는 건 그냥 지금도 약속어음이라 그래요. 종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도 약속어음이라 그러고, 이메일처럼 전자로 발행해 주는 것은 전자어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과목으로는 두 개 다 받으러음이에요. 받았을 때. 우리가 발행한 것은 받으러음이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서 설명한 걸 보면 받았을 경우, 약속어음을 받았을 경우라는 거예요. 받았을 경우 받으러음으로 기입합니다. 약속어음을 받았을 경우. 거래처로부터 받았겠죠. 거래처로부터. 자, 우리가 거래처가 이제 신용이 확인되고 신용조사가 되면은요, 뭐 한 달 외상 같은 걸 이렇게 미리 약정이 돼 있어가지고 외상을 한 달 달라고 그럴 때도 어음 안 받고 그냥 외상으로 줘요. 그런데 이제 막 신규 거래처. 아직 그 회사의 신용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조사된 게 없어요. 그러면은 한 달 외상 주세요. 바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좀 약속 좀 해달라 하는 게 바로 약속어음이에요. 어음을 써줍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어기면은 그 사람들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어음은 이와 같이 일정한 금액을 언제 어느 장소에서 지급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유가 증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약속어음은 회계 처리가 아주 복잡하네요. 받을 때, 만기 때, 배서 양도할 때, 할인할 때, 부도가 났을 때. 그러니까 이 약속어음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회계도 복잡하고 현금 거래가 제일 좋죠. 그리고 신용조사 해가지고 뭐 어음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신용을 서로 지키고 딱딱 한 달 후에 주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바로바로 입금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거래처의 신용을 잘 모르고 할 때는요, 어음을 받아야 되고, 또 어음도 뭐 아무나 발행한다고 해서 받아주진 않을 겁니다.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이름이 있고 그 회사가 좀 지명도가 있어야 어음을 발행했을 때 그 어음이 그 신용도가 있는 것이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는 회사의 어음은 상대방이 받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 상거래에서 어음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 거래와 관련해서요, 시험이 한 문제 꼭 나오기 때문에 이 네 부도시는 거의 안 나와요. 교재는 있습니다만은 부도시 문제를 제가 AT 시험 문제, 기출문제 지금까지 풀어드리고 제가 본 것 중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알고는 계셔야 되고, 이 중에서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온다는 거. 회계 처리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별로 어렵진 않아요. 받으러움이 무엇이다라는 걸 우리가 개념 정리가 돼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보관이라는 건 뭐냐? 어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내용을 읽어보시면,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서 약속어음을 수령하면, 이건 받았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음은 우리가 약속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움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그랬고요. 받으러움이라는 건 매출채권이라는 당좌 자산이란 말이에요. 받으러움은 매출채권에 속하는 당좌 자산이에요. 지금 우리 당좌 자산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음을 받았으니까 자산이 증가했죠. 자산 증가는 차변이잖아요. 그래서 받으러 음 차변에 기입한다. 대변은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받으러 음을 받은 것을 만약에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 복식부기는 결과와 원인을 다 기록하는 거잖아요. 이 받으러 음을 왜 받았느냐? 상품을 팔고 상품 대금으로 받은 거다. 그러면 상품 대금은 뭐예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변이 상품 매출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받으러 음은요, 받을 때만 차변에 있고 나머지는 다 대변에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받으러 음 받았을 때만 차변에 증가하지만 그 이후에는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받으러 음이 이제 나갈 일만 있는 거죠. 예, 우리 회사에 보관하고 있는 받으러 음은 나중에는 전부 다 나가야 이게 돈이 돼서 돌아오죠. 예, 어음이라는 건 하나의 약속 증서예요. 이것이 돈이 되려면 은행에 갔다. 아까 언제 어디서 얼마를 지급하겠다. 그 약속한 거 있잖아요. 언제 그 날짜가 돌아오면 그 은행에다가 제시해가지고 돈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만기 추심이라고 해요. 만기 추심. 자,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만기일이. 그러면 이렇게 돼요. 받으러 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여기 지금 이거 읽고 있는 거예요. 받으러 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거래은행에 어음 대금을 받아줄 것을 의뢰합니다. 예. 자, 우리가 그 지급 장소로 직접 가지 않고 우리 회사의 주 거래 은행에다가 받아달라고 의뢰하는 것을 우리가 추심 의뢰라고 한다. 어음 대금을 받게 되면, 즉 추심을 하면 받으러 음 계정 대변에 기입해야죠. 이제 받았으니까. 예. 자, 대금을 받으려면 어음을 은행에 줘야 받죠. 예. 그래서 대변에 이제 받으러 음은 대변에 기입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돈이 들어오겠죠. 예. 들어올 때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이겠습니다만은 예금으로 입금을 해줬어요. 우리 통장에 넣어줬어, 은행에서. 근데 당좌예금 계좌에 넣어줬어요. 그러면 당좌예금이 증가하겠죠. 자, 수표가 500만 원짜리였다고 보겠습니다. 500만 원. 아니, 수표가 아니고 어음이. 근데 500만 원을 넣어준 게 아니라 497만 원을 넣어줬네요. 497만 원을 당좌예금에 넣어줬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3만 원을 왜 공제했느냐 알아봤더니 수수료, 추심료다. 추심료. 예. 우리가 심부름 해줬으니까 수수료 받아야지. 그래서 은행에서 만약에 3만 원을 추심료로 뗐다 그러면 이것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수수료 비용. 아까 단기 매매증권 주식을 취득할 때 수수료도 수수료 비용이었죠. 근데 그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괄호를 보면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돼 있네요. 같은 수수료 비용인데 성격이 달라요. 이번에 은행에다 지급한 이 수수료는요, 판매 대금을 받기 위해서 지급되는 수수료예요. 그럼 이 판매 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이 됩니다. 아까 영업의 비용은 코드가 9XX라고 그랬죠. 900번대. 판매 관리비는 8XX. 코드가 나중에 800번째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자, 만기 시 회계 처리 어려울 게 없죠? 네. 자, 배서 양도 보겠습니다. 배서 양도도 대변에 받으러 음이에요. 자, 양도라는 건 뭐예요? 넘겼다는 거예요. 배서 뒤에다가 서명해가지고 넘겼어요.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위에 거는 만기 때 우리가 딱 은행에다가 제시해가지고 돈을 받은 거고 지금은 중간에 양도한 겁니다. 배서 양도. 왜 양도했는가 볼까요? 받으러 음 뒷면에 배서하고 양도하면 받으러 음 계정 대변에 회계 처리합니다. 그랬습니다. 양도했으니까 받으러 음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받으러 음 대변에 기입하는데 차변에 오는 개념 과목을 한번 보세요. 외상매입금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은 외상매입금이 뭔지 느낌이 딱 오죠.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의 반대입니다. 외상매출금은 우리가 상품을 팔 때 외상으로 한 그 매출 채권이 외상매출금 자산이고요. 외상매입금은 그 반대.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면서
또는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거래처에 외상한 것이 외상매입금 부채예요. 부채. 그러니까 지금 이 분계를 예를 들어 이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분계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거래인지 이해가 되실 수 있죠? 네. 배서 양도한 이유가 외상매입금 거래처에다가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려고 배서 양도한 거예요. 네. 아까 그 500만 원짜리 어음이었다고 하면은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 500만 원을 거래처에다가 양도했어요. 야, 내가 귀 거래처에다가 외상매입금 500만 원 줄 게 있는데 어음으로 줄게. 어음으로 줄게. 이 어음을 우리가 발행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발행한 회사가 이 돈을 안 준다면 내가 책임질 거야 하고 배서 뒷면에 배서 나도 연대보증 쓰겠다 하고 서명해 주는 거예요. 예. 어음에다가 서명을 해서 양도해 준다. 원래 발행인이 지급해야 돼요. 근데 발행인이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있어. 만기 때. 그러면 내가 책임지요. 예. 배서한 회사가. 그래서 받으러 뒷면에 배서하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분계가 이렇게 나와요. 배서 양도 문제가 나오면 이거밖에 문제를 안 내요. 예. 배서 양도 문제를 다양하게 문제를 내지 않아요. 딱 왜 배서 양도했느냐? 외상매입금 상환하려고 배서 양도했다. 그 분계가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받으러움, 자산 감소.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도 우리가 또 하나 알아버렸어요. 네, 외상매입금 부채. 자, 그 다음에 이제 할인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예. 여기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할인.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개정 과목이 좀 복잡해서 이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틀리느냐? 이 개정 과목이 생각이 안 나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예. 개정 과목 이름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게 탁 떠올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좀 잘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요. 자, 배서 양도는 왜 쉽냐면은 그걸 설명할 때 개정 과목 이름이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개정 과목 이름이 다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자, 예를 들어서 설봉전자의 외상매입금 5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받아 보관 중인 받으러움 500만 원을 배서 양도했다. 이렇게 설명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설명 안에 외상매입금, 어느 회사의 외상매입금 얘기 나오고 또 보관 중인 어음을 지급했다. 보관 중인 어음이 바로 받으러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명 중에 다 개정 과목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할인의 경우는 자,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회사 운영자금이 시급해서 은행에다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할인료 5만 원을 지급하고 어음에서 아니죠. 은행에서 할인하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대략 이렇게 나와요. 자, 받아 보관 중인 500만 원짜리 어음을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할인료 5만 원을 지불하고 은행으로부터 은행에다가 할인했다. 그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그 말 중에 받으러움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받으러움을 하여튼 은행에다가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변에 받으러움 500만 원 기록할 거란 말이에요. 은행에다가 이건 매각거래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매각거래다. 매각거래로 처리해라. 그건 뭐냐? 어음을 팔은 거다 이거. 매각했다. 은행에다가. 그러면 받으러움 대변에 기입해야죠. 여기까지는 확실히 알아요. 그러면서 이것까지 나와요. 할인료 5만 원을 차감한 금액은 당좌 예금이나 뭐 아니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이것까지 설명 나와요. 그러면 그 설명 중에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금됐으니까 당좌 예금 차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으면 보통 예금 차변 이렇게 하면 되죠. 얼마가 입금됐어요? 495만 원. 예. 할인료 5만 원 차감된 돈이 입금됐다 이렇게 설명이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대변의 받으러움, 차변의 당좌예금 아니면 보통예금 이것까지는 설명에 다 나오니까 거의 다 딱 맞췄어요. 근데 이 할인료 5만 원을 무슨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느냐 이게 안 떠올라 가지고 못 하더라 이거예요. 수수료 비용인가 할인료가 만기 때 수수료 비용이었는데 할인료 추심료가 수수료 비용인데 이것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틀려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아주 특별한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기억을 해내면 됩니다.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개정 과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자예요. 자, 매출채권은 뭐예요? 받으러움과 외상 매출금을 매출채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외상 매출금을 처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음은 유가증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으러움을 매각한다 할 때 매각할 때 다 손해보고 매각하게 돼 있어요. 받으러움을 매각하면요 이익이 날 리가 없습니다. 다 손해보고 매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기 전에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음이 아직 만기가 되려면 한두 달 더 남은 거예요. 한두 달 지나면 자연스럽게 거래처가 약속을 지키니까 그게 현금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우선 당장 이 현금이 빨리 필요해. 그러니까 만기 때까지 보유할 수가 없고 이걸 은행에다가 이걸 미리 좀 현금으로 달라 하고 매각하는 것을 우리가 어음의 할인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이제 정상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어음 깡을 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어음 깡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 어음 깡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인이다. 할인 시 회계 처리할 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여러분이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할인료에 대해서. 그런데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죠. 영업의 비용. 자, 만기 때 추심료, 수수료 비용은 판매관리비였는데 왜 이것도 어음 관련돼서 비용이 발생한 건데 왜 이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정상적으로 이게 만기까지 보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중간에 처분하는 거잖아요. 유가증권 처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업 외적인 비용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표 입력할 때는 이건 계정 과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코드가 여러 개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수수료 비용 같은 경우는 코드가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 900번대 이렇게 5개나 되다 보니 전표 입력하다가 엉뚱한 걸 찍어버릴 수가 있는데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하나거든요. 영업의 비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표 입력할 때 실수할 건 없으나 이 계정 과목 자체가 머리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전표를 엉뚱한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에서 아래 보기 중 판매관리비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근데 거기에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하고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을 막 섞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판매관리비만 딱딱딱 체크해가지고 계산기로 더하면 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만약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그 안에 들어있어. 그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판매관리비인지 영업의 비용인지 알아야만이 요건 제끼고 이건 영업의 비용이니까 아니야 하고 판매관리비만 제대로 더할 수 있겠죠. 이론 시험에 대비해서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영업의 비용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부도시. 자,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받으러움이 아니에요, 이제.
예, 받으러움이라는 것은 만기 때까지만 받으러움인데 만기 때 은행에 제시했더니 부도는 뭐냐? 은행에서 거절하는 겁니다. 예. 부도라는 것은 은행에서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게 부도예요. 지급을 못하겠다는 이유는 뭘까요? 은행이 지금 그 기업에 발행한 기업의 돈을 은행이 통장에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급을 못하는 이유는 잔액이 없어서 그래요. 부족하거나 아예 없거나 그랬을 때는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 회사가 받으러움을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개정 과목으로 대체시켜 놓습니다. 부도어음과 수표. 받으러움을 부도어음과 수표로 대체시켜서 받으러움과 부도어음과 수표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부도시는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개정 과목으로 대체시킨다. 받으러움을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매출채권 두 가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정리해봤는데 외상매출금에서는 뭐 특별하게 어렵거나 복잡할 것을 못 느꼈는데 받으러움은 상당히 좀 복잡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출채권 처분손실 이런 개정 과목에서 잘못하면 이걸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자, 근데 이 매출채권 공부에 추가된 내용이 뭐냐? 결산 때 대손 충당금을 또 설정한다는 겁니다. 결산 때. 자, 결산 분계가 아까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도 결산 수정 분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매출채권의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이것도 결산 수정 분계 사항이에요. 좀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이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 설정이라든가 이런 걸 왜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회계의 질적 특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신뢰성에 보면은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게 있죠. 표현의 충실성. 자, 우리 회계 정보는 정말 믿어도 돼. 신뢰할 수 있어. 자, 표현의 충실성이에요. 자, 매출채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돈은 아니지만 이건 우리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권리야 하고 자산으로 잡는 거란 말이에요. 자산. 그것도 당좌 자산에 해당이 돼요. 근데 매출채권이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이 가령 100억이라고 이렇게 크게 있다고 볼까요? 100억. 이 100억 진짜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야? 혹시 막 밀어내기로 팔아가지고 아주 부실한 거래처에다가 마구 팔아서 그냥 숫자만 올려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죠. 막 재고 막 처리하려고 말이죠. 그냥 뭐 달라고 그러면 다 외상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 상품 외상으로 사고 지금 벌써 중국으로 도망하는 사장님도 있어. 근데 그걸 아직 몰라. 그래서 결산 때는 그런 걸 다 타진해 봐야 돼. 거래처가 연락은 잘 되나? 이 사람이 지금 전화는 받고 있나? 돈 받으려면 돈 줄 사람이 잘 연락이 돼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적어도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채권이 진짜 살아있는 매출채권이냐 이런 것 등을 제대로 충실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회계 처리가 뭐냐면 대손 충당금의 설정입니다. 자, 우선 대손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손이 뭐냐?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한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채무자가 열심히 하려고, 즉 거래처가 열심히 사업을 했으나 안타깝게 파산을 했어요. 경제 불황, 소비 감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금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 부진, 여러 가지 국내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은 이런 파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연쇄 파산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부 신용 거래들로 이루어졌는데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되면 또 그 사람 그 받아야 운영을 하는데 못 받는 회사의 또 재무 상태가 나빠지고 서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물려 있어서요. 큰 기업이 하나가 파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연관된 많은 기업들이 동시 파산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회계에서는 대손이 발생했다. 자, 채무자가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하면은 대손이 발생했다. 그 못 주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예를 들면 파산, 또 채무자가 사망할 수도 있어요.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사망하면 못 받아요. 개인 기업은 그 상대방이 개인이면, 법인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그 대표이사가 만약에 사망했다, 그거 상관없어요. 법인이니까. 근데 개인 기업은 나 같은 사람이 개인 기업이잖아요. 학원 사업자, 개인 사업자. 물론 학원도 법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개인 사업자들은 개인 사업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으로서 내가 줄 돈은 내가 죽었으니 어떻게 줘요? 그래서 사망이나 파산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대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보고기간 말에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러움 등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 가지고요, 대손이 예상되는 것만큼 충당금을 설정해 놔야 돼요. 대손이 예상되는 것만큼을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이 잔액 비례법이 있고 연령 분석법으로 설정을 합니다. 잔액 비례법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통계적으로 우리 회사는 매출액에 항상 2%씩 대손이 발생하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매년 2%씩 대손을 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잔액 비례법입니다. 매출채권 총액에 대해서 일정한 율을 곱해가지고 간단히 계산한다 이걸. 원래는 정확하게 다 조사해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몇 퍼센트 했느냐 요거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총 잔액 비례법으로 우리 회사는 이번에 대손 충당금을, 즉 대손을 2%로 예상했다. 이렇게 하고 2% 충당금을 설정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된다 이거예요. 연령 분석법. 매출 채권의 연령에 따라서 대손율을 서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 바드러움, 외상매출금 모두 자, 이제 3개월 된 거, 6개월 지난 거, 1년 지난 거, 이렇게 채권의 기간이 길수록 회수 가능성은 위험성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금방 회수하는 것은요, 거의 사람이 금방 파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길어져요. 자, 외상 매출을 했는데 1년 후에 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했어요. 외상을 1년, 그 긴 기간이잖아요. 1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 것들은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진 겁니다. 근데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해서 한 달 후에 받을 외상이에요. 어음도 만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위험하지 않았다면은 한 달 후에도 별 이상이 없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것을 기간별로, 채권의 기간별로, 그걸 이제 여기서 연령이라고 했는데 사람은 연령이라고 하지만 이제 채권에서는 이제 기간을 연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등적으로 계산한다 이겁니다. 기간별 매출 채권을 기간별 대손 설정률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더 디테일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계산은 어렵지가 않아요. 잔액을 여러분이 파악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잔액 비례법이다 그러면 1%다 그러면 여러분 1% 곱하면 계산돼요. 만약에 연령 분석법이다 그러면 연령을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이거 뭐 1개월짜리 얼마, 3개월짜리 얼마, 6개월짜리 얼마, 대손율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표로 다 줍니다. 그러면 계산만 여러 번 해서 합계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대손과 대손 충당금이 뭔지 아셨죠?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관련된 회계 처리 여기서부터 설명드릴게요.